자, 이제 초반에 이야기 드린 뻐꾸기 주식 특강이 있을 겁니다. FOMC 관련해서도 그렇고 나온 지표들 통해서 우리는 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좀 위기를 기회로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지 뻐꾸기 특강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뻐꾸기 주식은 FOMC 숨겨진 호재는 이거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수가 하나 있었죠. SBB 사태가 바로 그 변수가 됐는데 그 변수는 긴 시간, 오랜 시간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대부분 이 대형은행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FOMC 숨겨진 호재는 이것이다 라고 한번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자, 긴축 종료에 다가가다. 자, 이거는 이번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이걸 그냥 제가 좀 밑에다 좀 해석을 좀 해봤어요. 은행 신용 경색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측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는 잠재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이다. 아주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보고 이제, 긴축을 해왔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상반되는 문제가 하나 터졌죠. 은행의 신용경색이라는. 근데 이 은행 신용경색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만 그것이 잠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을 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왜 50bp를 인상하지 않고 25bp를 인상했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3월 FOMC 성명서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드리면, 자, 25bp 인상 만장일치로 25bp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금리, 이건 점도표상으로 5.125%, 우리는 이제 5.25 정도 보면 되겠죠. 12월 점도표하고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삭제. 그러니까 여기 eased라는 거는 이제 완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다소 완화됐다라는, 그동안에 있었다라는 이 문구는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이번에 삭제됐고, 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바로 요 부분인데요. 요거는,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발표되는 이 지표에 의존할 것이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구 한번 보시죠. ongoing.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바로 그 내용은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SBB 사태로 해서 좀 약간 시각의 변화가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FOMC 이후에, 그러니까 금리 결정 이후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가 파월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 SBB 사태가 이번 금리를 25bp 인상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신중해진 입장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자, 한편 그동안의 성명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은행이 튼튼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성명서 내용에서 미국 은행이 튼튼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지금의 문제, 그러니까 SBB 사태 이후에 미국 시장은 좀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시장에 메시지를 이제 줬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시장의 어떤 불안 요인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건조하고 그죠? 예,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튼튼하다라는 거를 문구로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좀 중요한 것. 최근 이슈가 간접적인 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최근 이슈는 뭐냐?
SBB 사태로 해서 은행들의 문제인 거죠. 아까 그런 얘기 드렸어요. 25bp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은행들의 자발적 긴축이 최소한 25에서 50bp 금리 인상 효과를 긴축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은행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다 은행들은 이제 좀 더 리스크를 조금 좀 줄일 수 있는 또는 뭐 대출문을 좀 줄인다든지 자발적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것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리지 않아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려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본은행, SBB 등 이거는 은행 산업의 광범위한 문제가 아니라 아웃라이더들, 그러니까 소수의 은행들, 변두리 은행들, 여기에 문제들이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일반 대형은행으로 번지지 않을 거라는 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건 뭐 나도 잘 모르겠지만 다만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도드-프랭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드-프랭크법은 지난 리만 사태 있죠? 네. 금융위기를 만들었던 리만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은행은 본업에 니네들이 하고 있는 이거에 충실하지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파생상품 투자라든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라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너희 본업에서 미스매칭 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어떻게? 돈을 잘 못 벌어요. 미국 은행들은. 그래서 재미난 거는 S&P 500의 그 펀은 한 16배 정도 되지만 은행주들의 펀은 지금 6배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돈을 못 버니까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성명서에서는 그 주변 은행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그들의 문제였고 왜냐하면 사실은 좀 아시겠지만 뭐 거기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많이 얘기 들었으니까 뭐 실리콘뱅크 은행의 문제도 하지만 대형 은행으로 위험이 번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면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에 따라서 언제든지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연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보통 점도표는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죠. 그때마다 경제지표의 전망을 내놓습니다. 12월 FOMC 이후에 그 3월 발표에서 23년 PCE 인플레이션 전망 이것이 좀 상향이 되었다. 그래서 파월은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요.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을 뭐 계속해서 재강조했다라고 앞서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PC 왜냐하면 PC를 가지고 따지겠다라고 했으니까 PC가 중요한 거고요. 네. 여기 12월 전망은 올해 23년도에 3.1에서 3.3으로 조금 더 올랐고 코어도 3.5에서 3.6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 중간값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2024년으로 가보면 다 2% 중반으로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다만 조금 상향이 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갈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한번 볼까요? FOMC 참가자들. 여기서는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FOMC 참가자들의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가 트윗에 올린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여기다 좀 옮겨봤는데. 은행 신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에 대한 확신은 훨씬 적다.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한 단계 정도 더 오르겠지만 그동안에는 아까 온고잉이라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런 문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것이 메이와 썸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불확실하고 다소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FOMC 관계자의 상당수 그러니까 상당한 소수라고 했는데요. 투표권을 가진 18명 중에 7명은 현재 인플레이션 위험이 균형이 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쳤다라는 얘기를 이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 의원들은. 그래서 이쪽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준 참가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불확실성과 리스크 또 향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그걸 PC로 보니까 이 불확실성은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파란색 점선이 있고 파란색 막대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파란색 점선은 지난 겨울이에요. 12월이라고 보고요. 요거는
올 3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은 완화가 됐고 이만큼 옮겨갔다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냐? 리스크입니다. PC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8명 중에서 그죠? 거의 7명이 아까 빠졌다라고 그랬죠?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상당히 우려했던 내용들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다. 리스크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18명의 투표권을 가진 참가자들 중에서 소수지만 7명이 이미 인플레이션이 균형이 잡힌 상태.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라고 그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자, 3월 FOMC에서 발표한 이 점도표, 요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2023년 정책금리 중위수 5.125% 유지하고, 그 다음에 5월 금리 인상이 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다 여기 와 있죠? 그죠? 다 여기 와 있습니다. 다 여기 찍혀 있습니다. 사실 SBB 사태 이후에는 뭐 5.5% 이상으로도 많이 보고 있었는데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4년에는 4.1, 4%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우리가 금리 전망을 할 때 연준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거는 이거죠. 금리를 실질적으로 동결을 공식화한 이후에 금리 인하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난번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평균 3개월입니다. 가장 빨랐을 때 평균 20일이었지만 늦어도 6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에서 6개월 정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 또는 그것이 미리 선반영될 것이고요. 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FOMC에서 25bp 금리를 인상한 후에 금리를 올려가고 국채금리가 더 튀었느냐, 달러가 강세로 갔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여기는 이제 제가 그림 캡처할 때 3.4였지만 3.3까지 내려왔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러도 약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한 단계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동기화 내지는 그죠?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그거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좀 중요해 보여요. 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를 사실은 이번 SBB 사태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긴축 종료 국면,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일, 그러니까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그 이후에 미국 국채는 어떻게 움직였고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잘 한번 보시죠. 자, 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빨간색 막대는 뭘 의미하냐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5월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여기 보면은 파란색은 2000년도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06년이고 그보다 조금 옅은 건 2018년이란 말이에요. 2000년은 아마 2000년 닷컴 버블 빠질 때고 2006년에는 이때 금리를 계속 가파르게 올렸었어요.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17차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가 5%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 2006년, 2018년의 케이스를 보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첫 금리 동결일,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정도, 그죠? 까지 봤을 때 그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는 대부분 국채금리가 계속 먼저 선행적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먼저 선행적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죠? 먼저 선행적으로 빠졌다. 보시게 되면 그리고 금리 동결 이후에도 가파르게 빠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파르게 빠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막대는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날이 되고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
첫 금리 동결일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위 쪽은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000년, 2006년, 2018년도를 봤을 때 2018년은 미중 무역 갈등 기억하실 거고요. 보시게 되면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나서 S&P 500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금리 동결한 이후에도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아래쪽에는 우리 코스피인데요. 우리 코스피는 단 한 차례,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때를 제외하면 역시 마찬가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동결한 이후에 증시는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사실 우리가 긴축이 어느 정도 언제 마무리가 될 거야, 또는 그 종료 시점이 언제가 될 거야, 이거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에 많이 했었는데 이번 SVB 사태로 해서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죠? 긴축이 종료 국면이 더 가까워졌다. 근데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하는,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뭐 선언하지 않더라도 국채는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증시는 이렇게 움직였다, 선행해서 움직였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SVB 이후 은행들은 보수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연준의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들의 자발적 긴축 효과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은행들이 연준도 하지 못했던 진짜 긴축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연준은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릴 필요가 없는 명분이 생겼다. 예. 은행의 자발적 긴축으로 25에서 50bp 금리 인상 효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FOMC는 그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지만 사실 너무 긴축적이지 못하는 핀잔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SVB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연준이 하지 못했던 진정한 긴축이 일어났고, 연준은 금리를 이제 더 세게 올릴 필요가 없어졌다. FOMC 이후 미 국채 금리 급락은 미 국채 가격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SVB 사태도 터진 것인데, 그죠? 미 국채 금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리스크는 줄어드는, 향후의 리스크는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FOMC의 숨겨진 호재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SVB 사태로 해서 은행들의 자발적 긴축이 연준이 금리를 더 세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고요. 시장은 이를 반영할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역시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강세 전략으로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